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습관. 현미밥을 먹자. 우리 민족은 옛부터 쌀을 주식으로 먹어왔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잘 생산되는 작물이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가가 충분한 먹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보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기운을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쌀을 뜻하는 미가 들어 있습니다. 옛부터 쌀을 통해 기운을 만들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쌀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정제된 당분으로 기운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대신 육류 소비량과 당분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생략적으로 우리가 쌀에 있는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쌀의 영양은 쌀의 알갱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씨눈에도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미는 붉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데 이처럼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다면서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며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이 쏟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현대의 영양학은 먹거리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추어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여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유지의 식단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 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밥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식이 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타의 음식은 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주식이 자기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몸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매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와 함께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같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영양 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 가공식품 등이 매일매일의 주식 자리를 대신한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의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천히 먹자. 우리 몸의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천천히 식사하는 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의 맛을 음미하며 배를 채우냐면서 한 끼 때우는 식사인데 빨리 배만 부르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학창시절 학교에서의 급식을 통해 군대에서의 단체 급식을 통해 또 사회에 나와서조차 즐겁고 느긋하게 식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빨리 밥 먹다가는 빨리 하늘나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밥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가며 즐겁게 드시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위장병과 위암도 이런 문화와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제대로 씹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상태로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들은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위장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빨리 먹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했던 상황에서는 빨리 먹고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위암의 발병률을 높였을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식사를 현미밥과 채식으로 바꾸면 빨리 먹기 힘듭니다. 백미의 동물성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빨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빨리 먹던 습관에 있는 사람들은 현미밥으로 음식을 바꾸고도 좀처럼 천천히 먹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식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미밥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시간은 자연히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강한 사회 구성원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금을 먹자.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한 끼만 걸러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려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원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매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흰밥으로 점심을 빠르게 해치우고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믹스커피나 사탕을 물고 나와도 오후 서너 시경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다시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데 그럴 때 달콤한 간식이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과정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 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탁에서 반찬이 맛있다는 표현은 간이 맛네였습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음식의 짭짤한 정도이고 이것이 맛의 기준이었습니다. 반찬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특별한 것으로 곡물을 졸여 은근한 단맛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마저도 소수의 이야기고 감이나 대추 등 말린 과일을 이용하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장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보다 설탕, 꿀, 대체 감미료 등이 들어가야 요리로 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전통 요리를 재현하는 요리 프로나 사찰 음식, 궁중 요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요리 프로에서 설탕 2스푼, 매실 원액 1스푼을 외치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은 어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식사 후 두어 시간 뒤에 생겼던 헛헛함이 사라지면서 힘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자. 어릴 적에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께서 한 동네 사는 친척분에게 가서 아침 식사 같이 하게 모셔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의 생일상은 거의 저녁 식사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아침 식사가 생일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부터 우리 민족은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듯 싶습니다. 농경사회인 터라 아침을 먹고 나가야만 힘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리를 보더라도 아침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와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머리로 보내면서 두뇌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아침 식사를 통해 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아침보다 저녁을 좀 더 풍성하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아침 시간보다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편해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나면 금방 졸음이 오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에 공을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많이 먹고 잠이 들면 우리 몸의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모이고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고 밥맛이 없어 아침을 거르게 됩니다. 출근해서는 달콤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때가 되어 배고프니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사먹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할 준비를 하지만 해가 지면 쉬면서 다음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식사가 우리 몸이 회복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면 저녁 식사를 굶어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때 먹는 아침 식사는 꿀맛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깨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아줍니다. 특히 질병을 치유해야 할 환자라면 꼭 아침을 챙겨 먹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하루 두 끼 식사를 권합니다. 저녁을 안 먹고 자려면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끼겠지만 아침, 점심 식사에서 현미밥과 소금으로 충분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면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야 우리 몸은 전날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힘찬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어떤 질병도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같은 위장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을 때 빠른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몸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가 쉬어야 할 시간이어야 합니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나서 따라하게 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너무 잘 자서 그런지 아침이 상쾌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하루 이식입니다. 물론 잠시 새끼 식사를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일부러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면 한번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하루 일식에 대한 책도 나와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식사법이든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도한 식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아침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금식하는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늦은 시간의 야식입니다. 우리 몸을 가장 혹사시키는 것 중 하나가 늦은 저녁에 과한 식사와 그도 모자라 먹는 야식입니다. 항상 약간의 모자람이 넘치는 것보다 나은 게 우리 몸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 저녁 금식이 어렵고 배가 많이 고플 때는 소금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입에 소금을 물고 있으면 잠시 후 배고픔이 사라지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적응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또 이런 식사 패턴을 익숙하게 하려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심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 음식에는 현미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는 점심 도시락으로 현미밥만이라도 싸 가지고 다니도록 조언합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도 바꾸는 노력을 하는 환자들은 확실히 변화가 빨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병임에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돈을 주고 뭔가 사 먹거나 유명한 의사를 만나 해결하려 하면 질병은 우리 몸을 더욱 괴롭히는 형태로 발전하여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거나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이므로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 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물을 멀리 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색깔이 맑아야 한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소변에서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만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에서도 사구체를 통과했던 물과 노폐물이 소변이 될 때 물은 다시 체내로 흡수되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물을 많이 마셔서 낮 시간뿐 아니라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야간요가 생기는 것인데요. 밤에 자다가 서너 번, 아니 그 이상을 소변 보기 위해 깬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자다가 소변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물이 많은 음식, 즉 생채소나 생과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거꾸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물만 잔뜩 먹으라고 하니 자다가 소변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보다 많은 것이 야간요로 나왔던 것도 기억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에 소변 보는 분들은 당장 물을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다 깨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끓일 때도 양동이에 물을 끓이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냄비라면 약간의 열로도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지는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물이 잔뜩 있어도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에너지화 되지 못합니다. 즉, 세포 속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지만 실제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셨는데 갈증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소금을 약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데 바로 이 소금이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심하게 해도 갈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 세포 속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때 섭취하는 수분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하루 종일 물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살아가게 됩니다.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심해집니다. 당뇨병 환자를 예로 들면 당뇨의 특징인 다갈, 다음, 다뇨가 생기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주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달아지다 보니 당뇨병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새콤달콤한 음식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대사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 요리인 궁중요리 책의 레시피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달게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설탕이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설탕 대용품인 올리고당이나 수크랄로스 등이 시판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음식에 넣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권하는 업체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음식에서 단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박이 잘 안 익어 맛이 없을 때 소금을 뿌리면 좀 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토마토에도 소금을 찍어 먹으면 훨씬 달아지고 감자도 소금과 같이 먹으면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자재 그 자체의 맛을 느끼게 되어 음식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입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름이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우리 몸의 노폐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적게 생기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갈증도 없어져 물을 마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물로 씻자.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들고 차가운 곳에 가면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아프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지고 배를 만져보면 돌덩이 같은 것이 뭉쳐져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식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항상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에는 몸이 편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겨울철에 사우나 같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우나에 있을 때는 몸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없기에 사우나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리고 추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따뜻한 곳에 있으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을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춥다고 창문 닫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 우리 몸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질병이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찬물로 샤워하라고 권하면 대부분 이렇게 찬물로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은 찬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온몸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식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찬물로도 샤워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이죠. 병원에 오는 분들은 많은 경우 체온이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모두 배가 차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이분들은 추운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식사를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 차가운 물로 씻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6년 동안 앓고 지금은 뱀 같은 변을 하루에 한 번 보신다고 자랑하는 50대 남자분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에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찬물 샤워가 기다려질 만큼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면서 눈 쌓인 겨울산에 올라 우통을 벗고 하얀 눈을 맨살에 문지르며 짜릿한 쾌감에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 몸이 따뜻해지고 체력이 강해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난방이 되지 않는 2층 다락방에 지내며 뜨끈뜨끈한 아랫목 쪽보다 거리가 먼 생활을 해오기도 했지만 겨울에 찬물로 씻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열을 내는 기전을 알고 나서 저 스스로 차가운 물로 씻기를 시도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가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던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찬물로 샤워를 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 들어오는 가족이 약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더 잘 나타나곤 합니다. 1년 365일 내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 상쾌해질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창문을 열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찬바람을 맞는 것도 무척 싫어합니다. 특히 비염등이 있는 분들은 찬바람 맞으면 바로 증상이 생기고 감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감기와 비염 증상은 찬바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생기는 증상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찬바람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몸을 차갑게 해주면 우리 몸은 열을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가운 바람을 맞게 되면 왜 감기 증상이나 비염이 심해질까요? 바로 차가운 바람이 코를 통해 들어올 때 코 점막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은 손상된 우리 몸이 회복하려 할 때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있던 분들은 비염 증상이 생기면 바로 창문을 닫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쓰는데 주로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약들입니다. 코 점막 세포로 혈류를 증가시켜 염증이 일어났으므로 혈류를 방해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을 쓰게 되면 잠시 염증이 완화되어 코가 뻥 뚫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만성 비염이 되고 항상 코가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증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깥 공기와 차단된 생활을 하면 비염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폐에서 산소 호흡이 줄어듭니다. 따뜻한 사우나에 가면 몸은 편해지지만 호흡은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면 온몸이 떨리고 힘들지만 가슴은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폐가 확장되면서 산소 호흡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이 춥다고 또는 감기 든다고 이중창으로 된 아파트에서 바깥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오래 하면 폐는 굳어버립니다. 폐가 굳으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온도 올리지 못하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 부족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보온이 되도록 이불을 덮지만 코끝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 일과에서 수면은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밤사이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도시 생활을 접고 산속을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득을 보는 것이 바로 산소 호흡입니다. 간암을 앓았지만 지금은 암세포가 있던 흔적만 남고 암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익힌 뒤 곧장 강원도 산골로 내려가 새벽에는 추우나 더우나 방문을 활짝 열어 풍욕을 하고 아침부터 산에 올라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바위에 앉아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내려오는 길에 나무니까 질경이 민들레 잎을 따서 현미밥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은 간암을 이겨냈습니다. 복수가 차서 만삭의 임산부보다 더 배가 나았다며
발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만큼 위급해 보이던 분이었지만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맞추어 주면서 우리 몸이 치유해 가도록 한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시골의 맑은 공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기 시작하면 비염 증상도 심해지고 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 생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만성 비염이 어느새 사라지고 으슬으슬 추우면서 생겼던 몸살 또한 약 없이 이겨내면서 훨씬 가벼워진 몸과 머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므로 한 알의 약도 먹지 않고 증상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고 나면 건강에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병 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온갖 병명을 가지고 옵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대학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평생 약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병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병원의 전공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큰 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등으로 나누고 내과의 경우에는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더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될수록 문제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질병이 생길 때 한 곳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 중에 나는 체질적으로 간이 안 좋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폐가 안 좋아서 이런 질병이 많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 이야기인 한의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자동차 부품처럼 조립하여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머리 끝까지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육체와 함께 정신 역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에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혈액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에 염증이 생기는 류머티즘 관절염의 경우에도 손가락 마디가 잘못되어 생기는 병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대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궤양이 심해진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치료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 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배와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여성분들의 경우 아이가 자꾸 자연 유산되는 어려움도 겪고 대부분 피부 가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부분적인 불편함과 관련된 전문 병원에 가면 자기 분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전문의가 그에 해당하는 약 외에 처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 증세가 좋아지면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으로 불안이 깊어진 환자에게 정신과에서는 약을 처방해주며 머리에 주는 영양제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먹으라는 말을 하고 그 약을 먹은 환자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 상황을 보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현미 채식을 몇 달간 지속했습니다. 그러자 고혈압이 안정된 것은 물론 10년이 넘도록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좋아지지 않던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지던 고통도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입니다. 수년간 두통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좋은 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되고 매일 쾌변을 보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찢어지고 부러진 뼈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내 몸이 하는 것이지 약이나 수술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상태로 돌아올 때 제대로 모양을 잡기 위해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해지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건강해지는 방법보다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 병원에 오는 다양한 병명의 환자들에게 해주는 일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어떤 병명으로 오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바로 건강해지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치병, 난치병이라 불리는 질병들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몸에 고통스러운 증상이 생길 때 이 증상이 나를 살리기 위해 생겼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없애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사가 할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증상이 생겨야만 스스로 내 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잘못되어 갈 때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요? 견디기 힘든 증상을 일으켜 주어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몸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선 불편감을 빨리 없애달라는 환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로 조직을 잘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더 심각한 증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힘들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내 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나타났을 때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고 전보다 더 건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어떤 병명으로 오든 치유 프로그램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우리 몸에서 질병은 사라지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은 어느새 없어집니다. 약을 끊자. 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바꾸게 하고 이제는 약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책을 통해 확신을 얻기는 했지만
약을 끊게 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줄여가며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만약이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담당 의사였던 저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 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 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 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 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직업을 묻고 가족관계도 묻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로 먹는지도 저로선 궁금한 내용입니다. 들어오는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동행한 보호자와의 관계와 분위기도 제게는 중요한 진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든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는 환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약물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값비싼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받아 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진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도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자가면역 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의 경우처럼 약의 복용이 만성질환으로 발전하여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하루빨리 약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합니다.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므로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약을 먹어야 할 일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 주면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약을 안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따라 붙습니다. 결국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런 불안감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이런 죽음마저도 비켜가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먹어야 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체력이 다하여 맞게 되는 죽음을 미룰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을 선택하기보다 체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